안녕하세요. 평소에 적적하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 이사연 채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저는 평범한 삶을 꿈꾸는 한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좀 기구했어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딱 1년 뒤에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눈이 펑펑 오는 날 차에 치여서 아주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끔찍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엄마는 그날의 이야기만 말하면 눈물을 쏟아내요. 원래 우리 엄마는 무당을 할 팔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선영아, 엄마 어릴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뭐였는데? 선무당이었어. 선무당. 어린 것이 귀신같이 어른들 미래를 캐고 다닌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고민 상담하러 왔다니까. 중학생도 안 된 아이한테. 참 웃기지? 엄마는 어린 나이부터 밤잠을 설쳤대요. 자려고 누우면 침대 끝에서 귀신이 보였답니다. 꿈에서도 귀신이 보였대요. 대화를 막 하고 있으면 외할머니가 엄마의 얼굴에 찬물을 부어서 깨웠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도대체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야, 계속?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무당이라는 직업이 안 좋은 직업이었잖아요. 사회적으로 편견도 있고 사람들이 하대하는 직업에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외할머니는 엄청 노력을 많이 했대요. 딸내미한테 신기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점집도 많이 다니고 6개월마다 굿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집 재산이 절반 정도 날아갔다고 합니다. 굿 한 번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엄마의 먼 친척 중에 신기를 받아서 무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엄마한테 가던 신기가 다른 분한테 가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더 이상 엄마를 지켜줄 어른이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외할머니가 엄마를 위해서 부적도 써오고 집 안에 팥부터 시작해서 음기를 내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치해 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엄마가 점점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주 착한 총각이랑 결혼을 했대요. 충남에서 농사밖에 모르고 우직하고 건실한 사람으로 유명한 아빠는 여자와 눈 마주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자신감이나 용기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엄마는 약간 대장부 같은 성격이었던 거고요. 워낙에 성격이 강한 엄마는 이 남자 아니면 나는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고, 그래서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먼저 대시를 했대요. 지금도 여자가 대시를 하는 게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희귀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여자가 먼저 마음을 표시하면 사람들은 발랑 까진 여자부터 시작해서 남자의 환장한 여자라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여튼 간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빠와 결혼한 엄마는 언니를 낳았습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대요. 네 언니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아파서 서울대학병원에 오래 입원을 했잖니. 아직도 난 그게 마음이 아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젖 한 번 네 언니한테 물려주지도 못하고 유리 너머로밖에 바라볼 수 없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라. 이따금씩 그날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물방울을 뚝뚝 흘려내는 엄마였습니다. 하여튼간에 언니는 자주 아팠대요. 그때 엄마가 소원을 빌었대요. 우리 딸내미만 아프지 않게 해주면 내가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선미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는 엄마가 신기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마음의 목소리가 하늘에 들렸나 봐요. 귀신처럼 언니가 조금씩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입맛이 없어서 맨날 분유 먹는 것을 거부했던 언니가 아주 강하게 젖병을 빨기 시작했고요. 이상하리만치 심장 운동도 활발하게 다시 돌아왔대요. 대학병원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놀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언니가 건강해지기 시작하자 언니를 제외한 저희 가족에게 하나 둘씩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엄마였답니다. 온몸이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고,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오한이 된 것처럼 파르르 떨고 땀을 엄청 흘렸답니다. 걱정이 된 아빠는 동네에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왕진을 부탁하고 시골집까지 내려온 의사가 엄마를 진찰했대요. 이상하네요. 딱히 감기도 아닌 것이 저희로서는 약 지어주는 것 외에는 딱히 해드릴 게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 좀 한 번만 더 자세히 봐주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감기가 5개월 동안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서울대학병원에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저 정말로 미치겠습니다. 양방 의사 선생님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면서 손을 뗐대요. 그때 앞집에 살던 마할머니라고 맨날 산에 가서 말을 캐오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결혼도 안 하고 맨날 마만 캐면서 팔았던 신기한 할머니였거든요. 우리 엄마 소식을 들은 마할머니가 집에 와서 엄마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신병이네. 이건 못 고치는데.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마 달린 물을 엄마에게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는 알았대요. 그 물이 단순히 마만 달인 물이 아니란 것을요. 귀신을 쫓아내는 각종 약재가 들어있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마할머니도 예전에 신병이 왔다가 신내림을 받기 싫어서 가족들을 전부 멀리하고 시골에 들어와 산을 타면서 사시는 거였대요. 그래서 약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고요. 하여튼간에 아빠는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순박하고 아내밖에 모르는 아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적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신기 없애는 것들을 가지고 왔대요. 외할머니 역할을 아빠가 대신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조금씩 엄마의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 무렵에 엄마가 저를 임신한 거였답니다. 선영아, 네가 복덩이였어. 선영이 너를 임신하자마자 몸이 건강해지고 아픈 것도 싹 나았으니 말이야. 그 당시 점쟁이들 말로는 뱃속에 있는 제 기운이 너무너무 강해지고 엄마가 아프지 않게 된 거래요. 저를 품고 있으니까 조상신이 엄마에게 다가오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너를 임신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뭔지 절절하게 알겠더라고. 하지만 문제는 엄마가 저를 낳은 이후부터 시작되었지요. 제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하고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된 거였죠. 아빠는
농사와 아내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대요. 정말로 한평생 앞만 보면서 살아왔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였죠. 하루아침에 아빠가 허망하게 돌아가시니까 엄마는 큰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가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요. 엉엉 울면서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저를 친할머니에게 맡겼대요. 그리고 점집에 막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 신내림 받겠습니다. 조상신 모시는 게 대체 뭐라고 내 주변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다 필요 없고 저 신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사망 소식을 접한 점쟁이들은 신내림 받지 말라고, 남편이 저 세상에 갔으니 막내딸이 20살 될 때까지는 평범하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저를 잘 키우겠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무래도 팔자가 기구하다 보니까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그랬답니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그릇이 깨지고, 가게에 취업해서 서빙을 하려고 하면 그 가게가 한 달이 안 가더라고. 다 망해버리는 거야. 엄마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다 보였습니다.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한 점쟁이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조언을 해주었나봐요. 그쪽이 접시를 만지면 깨지고 그쪽이 취업을 하면 멀쩡하던 가게가 폐업하고, 그게 다 왜 그런지 알아? 점쟁이가 될 팔자는 칼을 가까이 해야 해. 항상 나를 가까이 해야지 해가 없어. 그래서 접시가 자꾸 깨지는 거고 멀쩡하던 가게가 망하는 거야. 그쪽 운명이 나를 봐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대요.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긍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엄마가 시작한 일이 바로 칼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먹돌 하나 사서 동네 사람들한테 돈 받고 칼을 가는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엄마가 칼을 갈면 안 잘리던 것들도 숭덩숭덩 잘 잘린다면서 소문이 쫙 난 겁니다. 옆 동네부터 시작해서 농기구, 낫, 곡괭이 등등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죠. 엄마는 칼 갈아서 자식들 다 대학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칼이 무뎌지면 버리고 새로 사기 시작하니까 엄마도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였죠. 그래서 엄마가 시작한 일이 뭔지 아니? 바로 도축일이야. 도축. 여자가 하기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운명이 기구한 엄마는 그런 일도 척척 잘 해냈지요. 신기가 있던 엄마는 모은 돈을 족족 투자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대박이 났대요. 충남에 땅을 투자하면 그 땅 근처에 재개발이 되어서 땅값을 비싸게 팔 수 있었고,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로 유명한 지역을 헐값에 매입해서 대추나무를 심었더니 7년 뒤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돈더미에 깔려 죽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들인 건물만 몇십억, 거의 100억 가까이 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여전히 칼을 잡는 직업을 놓지 못했습니다. 칼을 놓는 순간 자식들에게 신기가 가버리니까요. 제가 20살이 된 이후에 엄마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아빠가 죽은 지 딱 20년이 지났네. 네 아빠 덕분에 니네들이 잘 사는 건데 20살 이후에는 너네들 팔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 엄마는 너무 걱정이 크다. 아유 엄마, 21세기인데 신병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요즘은 약물로 다 고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조상신이 그렇게 자손들을 위하면 왜 자손들한테 신내림을 줘서 고통스럽게 하나? 그 양반들 참 신기하다니까. 성격이 센 저는 신내림 그거 별거 아니라면서
그냥 대충 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섭지도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저는 취업을 했고 사무직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잘 안 맞더라고요. 워낙에 에너지가 많은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참아가며 일을 하던 중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춤을 알려주는 선생님이었어요. 회사 생활이 지루해서 살사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를 알려준 선생님이 남자친구가 되어버린 거였죠. 처음엔 저에게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맨날 말도 없이 일만 해야 하는데 일 끝나고 춤을 추러 갈 때는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살아 숨쉬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절절하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정말로 잘해줄게. 다른 걱정하지 말고 나랑 행복하게 살자. 나랑 결혼하자. 그 말을 들은 순간 바보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결혼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춤추는 남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100% 바람난다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 선영아, 그 남자는 아니야. 불장난 같은 사랑에 빠져서 인생 망치지 말고 연애만 해. 그때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리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저보다 일찍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언니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저도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욕구가 들기도 했고 언니가 마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결혼을 빠르게 추진한 것 같아요. 엄마는 신기 때문에 자식을 잘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괜히 자식 만나면 내 불운한 운명이 자식한테 갈 것 같다면서요. 제가 20살 된 이후로 엄마랑 저랑은 전화통화로만 이야기를 했죠.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청혼받았어. 뭐? 그게 정말이야? 처음에 엄마는 무척이나 놀랐지만 자식 팔자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허락하고 반대할 것도 없이 결혼하라고 했어요. 상견례 날 때도 엄마는 사정이 있다는 핑계로 사돈을 만나지 않았고 결혼식 날에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돈이 우리 엄마를 안 좋게 보았어요. 그쪽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일반인들한테 신들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저도 그냥 입 다물고 있었죠. 심지어 시어머님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기본적인 예의도 없네. 라며 혼잣말로 우리 엄마를 무시하기도 했답니다. 하여튼간에 우여곡절로 결혼하게 된 저희는 처음에는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우려한 게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남편이 춤추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옷깃에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기 시작하더라고요. 촉이 좋은 저는 설마 여자 만나고 온 건 아니지?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남편 얼굴이 빨개지면서 절대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극구 부인을 하더라고요. 지발 저린 놈이 더 화를 내잖아요. 남편은 사치가 굉장히 심한 놈이었습니다. 저랑 남편 둘 다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아둔 돈이 없었기에 엄마 찬스를 썼거든요. 서울에 있는 엄마 집에 신혼집을 차렸고요. 그런데
거기로 엄마의 건물 관련한 세금 통지서가 날아오면서 남편이 엄마 재산 규모를 알게 된 거였어요. 사위가 내 재산 규모를 알았는데 쫌생이처럼 구는 건 좀 아니겠지? 엄마는 사위에게 큰 돈을 턱턱 주기도 했어요. 나이 먹고 지갑 닫으면 밉보이기 좋다고 하면서요. 사위는 엄마 덕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사치도 엄청 부리고 다녔죠. 저는 딱히 별말 안 했습니다. 사치도 부릴 수 있을 때 부려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는 촉을 받은 이후부터였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용서가 안 되거든요.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쯤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던 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신병이었어요. 제가 워낙에 성격이 세니까 원래 저한테 가야 할 신병이 언니한테 간 거였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언니가 아프니까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신을 모실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워낙에 착하고 선하고 여렸으니까요. 엄마는 자식들이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게 낫다 라며 온갖 도사들을 다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나이가 있는 편이었고 신을 모시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제가 신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신 같은 거 무섭지도 않고 하루 종일 신당 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밤에만 잠깐 신 모시면서 살 거니까 그렇게 할게. 언니도 엄마도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대장부 같은 성격인 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남편 몰래 신내림을 받았어요. 저를 도와주신 무당분께서는 날 위해서 칼춤을 추다가 발을 베일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가 너무 강해서 자꾸 조상신을 튕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신내림 받으면 몸도 아픈데 저는 아픈 것도 없이 밥만 잘 먹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신당을 지키진 못하고 저녁에 잠깐 신당에 가서 조상신 모시고 다른 사람들 신점을 봐주었어요.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용하다고 소문이 쫙 났고요. 사람들이 저를 무진장 많이 찾아왔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신점을 봐줄 때만큼은 머리를 쪼여매고 아주 무서운 메이크업을 했고요. 그런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미래는 턱턱 봐주고 앞으로 갈 길 잘 예언해주면서 제 인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남편, 항아리에 구멍 뚫어놓고 돈 줄줄 빼가는 네 남편은 언제까지 옆에 둘 거냐? 내가 니를 그리 가르쳤느냐? 한 할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난 저는 식은땀을 쏟아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우리 엄마 재산 때문에 남편이 기고만장해서 살고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편에게 준 카드부터 시작해서 외제차 등등을 뺏어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제가 그걸 빼앗아 가기에는 우리 엄마 체면이 안 사니까 이리저리 핑계를 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투자를 잘못해서 사기당했나봐. 건물이랑 재산 전부 다 홀라당 날아갈 것 같아. 최악의 상황일 때는 파산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준 카드랑 차랑 전부 다 나한테 다시 줘. 장모님이 파산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남편도 꼼짝 못하고 받은 거를 다 토해냈습니다.
며칠 뒤 사단이 일어난 거죠. 술에 잔뜩 취해온 남편은 저에게 아니, 장모님은 고졸이라서 그런 건가? 왜 재산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자식들한테 피해주고 그러셔? 진짜. 막 혼자서 중얼중얼 욕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 욕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괜히 제가 일반인한테 화를 내면 살 날아가서 안 좋은 일 생길까봐 최대한 남편한테 화내는 걸 참았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욕하는 건 괜찮은데 엄마 욕은 하지 마. 끼리끼리 논다 정말. 마지막까지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지 분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놈이랑은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조상신이 날 살렸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밤늦게 집으로 오니 집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더라고요. 너 나 말고 다른 여자 우리 집에 데리고 왔니? 여자 향수 냄새 이거 뭐야? 뭐긴 뭐야. 누가 누굴 데리고 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나 머리 아프니까 당신 좀 밖에 나갔다 와. 당신 얼굴 보면 열받으니까. 머리 아픈 사람이 나가야지. 멀쩡한 내가 왜 나가? 적반하장으로 집에 들어온 저를 내쫓아내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싸움이 터지기 직전에 갑자기 장롱문이 우당탕탕 하면서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떼구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놀란 저는 깍 고함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였네요. 남편도 얼굴이 벙쪄서 아무 말 못하고 상간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속옷 차림에 치마만 간신히 하반신에 걸친 상간녀는 진짜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나가 있는 동안 남편놈은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질펀하고 끈적하게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화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나 사랑하는 여자 생겼고 이 여자 당신보다 훨씬 잘난 여자야. 나이도 어리고 학교도 좋은 대학 나왔고 부모님도 잘 살아서 부유하게 유년 시절 보냈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모로 이 여자가 내 여자인 것 같아서 포기 못하겠다. 나랑 이혼해줘. 내가 할 소리를 남편놈이 하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저녁에는 신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황당하긴 했지만 거기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본 얼굴이더라고요. 나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전혀 본 적 없는데요? 상간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끝까지 거짓말이네. 진짜로 이화여대 나오고 예원중 출신의 한남동에 부모님 사시는 거 맞아요? 한남동에서 몸 파는 게 아니라? 상간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아줌마인 줄 알아? 몸을 왜 팔아? 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니까 부러워?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하든가.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실소를 지었습니다. 상간녀 그 여자 저한테 신점을 보러 온 술집 아가씨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상투머리 올리듯이 머리도 쫙 조매이고 무서운 무당옷을 입으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서
저를 못 알아본 듯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림역에 있는 무당집에 온 적 있지? 제가 이 말을 한 순간 상간녀 얼굴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엄마는 사창가에서 일하다가 손님 아기를 가져서 너를 낳은 거고,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가출해서 엄마 팔자 따라서 청량리에서 몸으로 돈 벌다가 20살이 되자마자 강남으로 넘어왔지? 그리고 거기서 직장인들 뒷구녕 빨아주면서 모은 돈으로 얼굴 성형수술하고, 이뻐지니까 받는 대우가 다르니 점점 이뻐지려고 성형외과 원장들이랑 놀아놨다며. 그 여자의 과거를 제가 줄줄이 읊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네 전 봐준 그 무당이야 이거사. 뒷주머니에 있는 명함을 꺼내서 그 여자 얼굴에 팍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남편은 당신이 무당이라고? 저에게 되물었고, 어차피 나랑 이혼할 거니까 내가 무당 일을 하든 말든 상관없잖아? 남편 놈 어깨를 팍 밀치고 나왔습니다. 이쑤시개처럼 힘없는 남편 놈은 저의 손짓에 발라당 몸이 뒤로 꼬꾸라졌고, 넘어지면서 바지가 부악 찢어지고 망신 개망신을 당했네요. 만나던 남자 앞에서 지 과거가 까발려진 상간녀는 저희 집에서 대성통곡을 했고요. 저는 집을 나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네, 현대아파트 101동 205호인데요. 무단 침입으로 신고 좀 하려고요. 제가 모르는 여자가 저희 집에 있네요. 빨리 연행해 가주시죠. 제대로 복수까지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상간녀를 데리고 파출소로 갔고, 집에 사람이 싹 나간 순간 저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물건만 딱 빼서 신당으로 갔네요. 그리고 조상신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요. 괴물 같은 놈,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거머리를 떼줄 수 있게 용기를 주어 감사하다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그놈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이 큰 금액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통상 상간녀 위자료 소송 중에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네요. 그나마 그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당은 가정을 평범하게 꾸리고 살기에는 힘든 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사람 자체 에너지가 많고 자유로운 기질인 저는 차라리 이혼한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제가 조상신을 모시니까 우리 엄마랑 저희 언니가 이제는 아픈 것도 없고 행복하게 잘 살아서 좋네요. 평생 칼 잡는 일을 해야지 자식들에게 안 좋은 일이 없을 거라는 엄마는 이제 칼 잡는 일을 그만두고 평범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점 봐주시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기가 워낙에 세서 초상신이랑 기운이 맞먹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무당일 하면서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봐봐. 온 가족 파탄나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잖아.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워낙에 강해서 조상신이나 다른 영혼이 저를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서 엄마를 지켜준 건가 봐요. 저는 좋습니다. 저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남들은, 특히나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무당분들을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되신 분들은 없어요. 다들 자기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뿐이더라고요. 저도 이전까진 몰랐고요. 하지만 제가 무당이긴 하지만 저도 이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이지만 엄마 말처럼 아빠같이 선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아빠는 본인을 희생해서 두 딸들의 청춘을 지켜준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어찌 보면 가장 착하고 선한 사람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빠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잠시 불장난 같은 사랑에 빠져서 이혼을 하게 된 저이지만 이제는 한 번 상처를 받았으니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오늘도 힘내보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삶이 힘들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TV 너머로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이면에는 슬픔이 있기에 누구를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쓰면 운이 트일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저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제가 이런 글을 다 쓰게 되네요. 저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자입니다. 과거형이죠. 가난한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떳떳하게 정규직 대기업에 합격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랑 결혼한 지 1년째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커플이었어요. 6년을 사귀었고요. 남편도 저랑 비슷한 가정 환경이었어요. 사귄 지 100일이 되던 날 남편은 저에게 본인 가정사를 들려줬지요. 나 사실 부모님이 안 계셔. 고아야. 알고 보니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서 혼자 크다가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주변 친척들이나 부모님들 중에 남편을 키워주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시설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죽는 일이 많았고 이유도 없이 시설 형들한테 맞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성격이 남자답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여자들처럼 섬세하고 공감 능력도 꽤나 좋은 편이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따뜻하고 온화했어요. 아마도 가슴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야, 너는 진짜 여자친구만 바라보는 애구나. 어떻게 여자친구를 그렇게 좋아할 수 있냐?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 말이야. 저 선배는 여자친구밖에 몰라. 술자리에서도 다른 여자랑 말 절대로 안 섞고 후배들이 대쉬해도 절대 안 넘어가잖아. 저 얼굴에 저 키에 저 성격이면 진짜 완벽한 거 아니야? 여자친구 엄청 부럽다. 꽤나 잘생겼던 제 남편은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만 바라보는 것을 더 신기해하고 대단히 여겼던 것 같아요. 반면에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상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저를 너무 좋아했던 거죠. 겉모습이나 허울보다는 속마음을 보는
진심을 바라보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오랜 시간 연애하고 결혼에 꼴이 난 저희는 초반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그 사람과 사랑의 결실을 맺으니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시련이 왔답니다. 암 3기였어요. 믿기지 않았지요, 저도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몸이 너무나도 피곤한 겁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진짜 이상하네. 회사에서도 자꾸 잠이 오고 뭘 먹어도 기운이 없고 무엇보다 속이 미습거리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다가 제가 이유도 없이 헛구역질을 하니까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이러지 말고 병원에 좀 가봐. 이러다가 쓰러지면 우리도 곤란해. 심하게 아픈 건 아닙니다. 요즘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몸에 기운이 없네요. 그러지 말고 반찬해서 병원 좀 갔다 와봐. 이건 내가 명령하는 거야. 고집 부리지 말고 병원 갔다 와. 회사 사람들의 권유로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약국에 갔어요. 증상을 말하니 한 달 정도 되셨다고요? 그럼 약국에서 약 받아가는 것보다 내과에 가서 한번 검진 받아보세요. 큰 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터덜터덜 동네에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내과에 갔습니다. 심각하게 저의 이야기를 듣던 그 할아버지 의사는 바로 소견서를 써주었어요. 세브란스에 빨리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암 증상인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 꼭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보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젊은 내가 암이라고? 말도 안 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던 저는 오만했습니다. 소견서를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버티었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피토를 하게 된 거죠. 변기통 전체가 빨간 것을 본 남편이 깜짝 놀라 당신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빨리 병원 가. 아프면 큰 병원을 가야지. 가만히 냅두면 더 큰 병이 된다고.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 저 대신 세브란스에 전화를 해서 바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암 진행이 많이 되었어요. 다행인 건 말기가 아니란 거고 항암 치료를 시도하면서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진을 받은 다음 날부터 더 힘들고 더 아프고 죽겠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니까 머리카락이 후두둑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울 속에 저는 골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펑펑 우니까 남편이 바리깡을 사왔어요. 나 당신이랑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할 거고 그 아픔 함께 가지고 갈 거야. 자기 머리를 빡빡 미는 겁니다. 여보, 하지 마. 난 진짜 괜찮아. 이렇게 안 해도 돼. 아니야. 난 당신의 남편이잖아. 평생의 동반자니까 우리 함께 해야지.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꼬박 3년간 저를 간병해 주었어요. 낮에는 절 간병하고 제가 자는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러 다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집 남편은 아주 애처가야. 아내가 암 걸렸다고 본인도 머리 밀고 대단해 정말로. 이런 남자 별로 없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저 여자는 무슨 복으로 저런 남편을 물었을까? 남편 복도 진짜 큰 복이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저의 남편은 따뜻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3년간 본인은 삼각김밥이랑 김밥천국에서 가장 싼 김밥 사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지만 항상 저에게는 최고급으로 뭐든지 해주었거든요. 미안해서 어떻게 해. 됐어. 암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저를 무한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더더욱 힘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나온 표적 항암 치료제가 저에게 아주 잘 들어서 암세포가 거의 90% 이상 전멸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 통원 치료를 하게 되었고 1년 뒤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5년간의 암세포 추적 관찰을 완료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검사상으로 저는 암세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고되었지만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사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남편도 저도 복직에 성공했지요. 대학 동기들은 제가 3년간 소식이 없다가 다시 나타나니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사실 나 암에 걸렸어. 남편이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었지. 언니, 그렇게 아팠으면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말도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잠적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오빠가 언니 지켜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 다행이네. 그러게 말이야. 역시 진짜 애처가라니까. 세상에 그런 남편 없을 거다. 하루하루가 행복하더라고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니까 제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아주 소중했습니다. 남편은 기존에 다니던 식품회사를 그만두고 건설회사에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식품회사보다 건설회사가 야근이 많고 힘든 일이 더 많아서 그런지 전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하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낯빛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너무 일이 힘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게 낫지 않아? 이직도 생각 중이긴 한데 이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일단 버틸 수 있을 때까진 한번 버텨보게. 뭐 답이 있겠지. 원래는 집에 들어오면 자기야 나왔어. 뽀뽀. 애정행각을 부리는 남편이었는데 회사를 옮긴 이후부터로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녁을 혼자 먹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영원한 사랑은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 같았는데 인간은 다 똑같구나. 씁쓸했습니다. 점점 저희도 다른 부부와 다를 것 없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부부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남편의 야근이었습니다.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맨날 일 끝나고 회식하느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니까 점점 소통이 안 되었어요. 새벽 1시에서 2시에 들어오는 것은 다반사였고 심지어는 3시에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당신 술도 못하는데 계속 이렇게 술 마시러 다니면 정말로 병나겠어. 집안에 아픈 사람은 나로 좋게 해야지. 아, 몰라. 내가 회식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나도 골 아파 죽겠으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마.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저는 남몰래 속을 삭혔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애처가로 알고 있으니 이런 실상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해받기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잠자리를 저와 안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나 당신이랑 오랜만에 살 부대끼고 싶은데. 아, 피곤해. 건들지 마. 제가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애정행각을 하려고 하면 소스라치듯이 몸을 떨치고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로서 그런 반응은 되게 자존심 상하는 반응이잖아요. 자존감도 완전히 내려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건가? 항암 치료하느라 탄력이 줄은 건가? 콜라겐 영양제도 먹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회식 후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랑은 밤에 재미가 없어. 뭐라고? 뭐라고 했어? 방금 나한테 한 말이야? 너한테 한 말이야. 너 밤에 재미없다고. 이런 말을 할 남편이 아닌데 저는 남편이 무슨 귀신의 시인 줄 알았어요. 항상 이쁜 말만 하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막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리 내가 매력이 없고 안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사람이라는 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잖아. 적당히 해야지. 대체 이게 뭐냐고. 남편은 우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쌩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속 편하게 대자로 뻗어서 자더라고요. 상상 속으로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남편 놈을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았지만 그때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아서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드라마에서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들이 차를 보고 도망가지 않고 몸이 그대로 굳어버리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여자로서 죽은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회사에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날부터 회식이 늦게까지 있어도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새벽에 들어오고 술에 쩔어가지고 오는 게 일상이 된 거였죠. 당신 맨날 이렇게 늦게까지 회식할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게 회사 생활이야. 당신은 여초 집단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건설회사는 달라. 다른 회사랑. 그게 불만이면 당신도 밤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든가. 너무나도 까칠하게 변해버린 남편.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애처가였고 나에게 온 마음을 다 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나 변해버린 게 믿기지 않고 속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주 친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나 사실 요즘 남편이랑 사이 엄청 안 좋아.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새벽 3시에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나랑 하는 잠자리가 재미없다고 날 구박하네. 뭐?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런 말을 했다고? 와,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야, 그건 참지 마.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뭐 하는 거래 진짜? 네가 만만하대? 이혼해. 왜 같이 살아? 친구들은 저를 보고 당장 이혼 안 하고 뭐 하냐면서 윽박을 질렀어요. 저는 그래도 3년 동안 암 걸린 저를 간호해주고 지켜준 정 때문에 자꾸 다시 원래 자상한 그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희망을 놓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혼을 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더 이상 시간을 질질 끌어봤자 나만 상처받을 것 같았고요. 결국 남편 몰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은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자료 같은 걸 더 크게 받고 싶으시면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일은 더 쉽게 풀립니다. 기계처럼 딱딱 설명해주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까 이혼은 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변호사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자신을 방치해둘 수 없다는 강한 결심 때문에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혼하기로요.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걸 챙겨서 집에 왔습니다. 여러 곳의 이혼 변호사랑 상담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었어요.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긴 많나 보네. 한참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꾸 오는 겁니다. 뭐야, 자꾸 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 무섭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2번이나 또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구세요? 선여정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강력계 형사의 전화였던 겁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이 사망을 했다니요. 오피스텔이요? 너무 말도 안 되고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전화를 해서 제 남편 이름을 대니까 접수된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병원에는 기자 한 명과 강력계 형사가 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남편이 사망했다니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2발로 멀쩡히 회사 간 사람인데. 의사 한 명이 나와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일단 구급차에 탔을 때부터 심정지 상태였고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맥박은 살려놨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망 선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뭐가 뭔지 정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서 출입기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남편분이랑 사이는 어떠셨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흘겼더니 옆에 있던 강력계 형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질문은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엠바고 상태이니 기사나 관련 정보 흘리는 것은 안 됩니다. 저를 데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형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 같아서 기자가 붙은 것 같아요. 그 오피스텔이 술집에서 일하는 업소 여자가 사는 곳이었고 남편분이 그곳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어요. 타살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라서 의문이 남는 상황이고 부검을 해봐야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들은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놓을 수도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얼마 뒤 형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 방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치사량의 마약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약을 과다 투여해서 결국 사망을 했다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였어요. 아니,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약쟁이라니요. 이 사람은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해요. 오피스텔에서 다량의 약이 발견되었고 관련해서 수사 중입니다. 일단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기다려주시면 당국에서 차근차근 원인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처음에 경찰은 저희 남편이 약에 중독이 되어서 죽은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 남편은 약에 중독되는 삶을 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밉고 싫어도 억울함은 없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직원들을 붙잡고 막 물어보기 시작했죠. 혹시 그 오피스텔 여자랑 남편 관련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지만 입을 꾹 다무는 느낌이었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산 사람이니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게 있으면 제 번호로 연락주세요. 아무런 수확도 없이 남편의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형사한테 흘려듣기를 약 중독으로 인한 급성 사망으로 내사 종결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엄청난 걸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거의 8억이 넘었던 겁니다. 안방 서랍 아래에서 빚 독촉장을 보게 된 저는 은행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확인한 거였죠.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나 몰래 빌려서 어디에 쓴 거야?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최종 그림을 모르는 퍼즐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할 말이 있어서 문자 드렸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서요. 바로 전화를 했고 인적이 드문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랑 형, 보통 관계 아니었어요. 회사의 신입사원이라고 밝힌 남자가 저에게 꺼낸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회사는 회식을 엄청나게 강요하는 곳이었대요. 회식을 안 가고 빼는 순간 왕따 확정이었고요. 그래서 제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새벽까지 술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고요. 부장님이 술집에서 여자들을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형이랑 처음 회식 간 날도 여자를 불렀어요. 양주를 마시고 모두 취해 있었죠. 그때 그 업소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형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막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키 크고 잘생긴 제 남편에게 술집 여자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답니다. 업소 여자가 남편에게 술을 따라주고 그 술을 마신 남편은 그때부터 이상해졌대요. 그 여자가 준 술을 마신 형은 뭔가 평소랑 달랐어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항상 차분하고 조용한 형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붕 떠있고 사람이 예민해지고 이상하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남편과 그 여자는 항상 술자리에서 함께 앉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후배 말로는 제 남편이 점점 까칠해지고 성격 자체가 예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여자랑 형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형의 죽음도 그 여자가 관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요. 말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이렇게 진술해주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제가 들은 모든 사실을 형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래도 내사 종결할 거예요? 이건 아니죠. 사람 몸에서 약물 반응이 나왔다고 다 약쟁이이고 중독자라서 죽은 건가요? 다른 사람이 우리 남편한테 약물을 넣어서 일부러 죽였다면 어쩌실 거예요? 저희 남편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걱정 마시고 저희도 다 조사할 겁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분명히 억울해질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래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8억 원의 대출이 있었던 거 아세요? 저는 그 돈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대출 관련한 이야기를 하니까 형사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요?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강력계 형사팀이 꾸려졌고요. 그 여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회사 사람들, 그리고 그 여자가 근무하는 술집 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씩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체리는 맨날 약에 쩔어 살았어요. 걔는 유통도 하는 걸로 알아요. 워낙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야 하고 욕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평소에도 유부남 인생 파탄 내는 걸로 유명했고요. 걔는 상간녀 소송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우리만 아는 사건만 해도 2건이니까. 선배님, 확실히 그 업소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요. 회사에서 막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는 손을 달달 떨면서 정신과 약을 입에 털어놓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망사건이 아니라 타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 남편의 측근인 그 여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어요. 등본에 있는 거주지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거주지를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주사기 10수대와 약물들, 그리고 대포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은 공장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경찰에서는 그 핸드폰을 포렌식 수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된 거였죠. 네이버 검색 기록에 약물 사망 치사량, 사람이 죽었을 때 빚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관계 보험금 등등이 발견된 거였어요. 누가 봐도 타살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 남편의 명의로 된 8억 원의 빚은 남편이 빌린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지가 남편의 아내인 척을 하고 인감도장과 통장, 그리고 민증을 가지고 가서 대출 심사를 받은 거였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것도 은행원의 증언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실을 향해 걸어갔고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은 그 여자에게 노란한 거였어요. 그 여자의 성격은 가지고 싶은 건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꼭 가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미인계로 꼬시려고 했지만 워낙에 애처가인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슬슬 심술이 나기 시작한 그 여자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린 거죠. 술에 약을 타서 남편에게 건넨 거고 그 순간부터 제 남편의 인생은 망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 잘 아시죠? 그 약 때문에 신경질적이게 된 거고 본인의 진심이 아닌 말들이 툭툭 나오기 시작한 거죠. 호르몬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요. 약을 입에 넣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갑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남편은 그 업소 여자에게 약을 좀 달라고 하고 업소녀는 그때부터 갑질하기 시작한 거죠. 인감도장이랑 통장 가지고 와. 그리고 집에도 늦게 들어가. 이런 식으로 명령하기 시작한 거고 살기 위해서 남편은 그 여자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편의 명의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고 가질 수 없는 남자이니 차라리 망가뜨려 버리자 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추어지고 검사가 신문을 하니 그제서야 그 여자는 토로를 하더군요.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남자한테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살자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언젠간 중독에서 벗어나 와이프한테도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거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난 왜 맨날 사랑에 실패하고 남들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 그래서 제 남편의 몸에 치사량의 약을 넣어버리고 오피스텔에 방치한 뒤 집을 나간 거였대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사는 세상이 맞나 싶었어요. 검사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10년 전이랑 너무 달라졌어요. 요즘 대한민국이요. 뭐 조금만 호기심을 가지면 약들을 다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회사원이었던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고요. 모든 전말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루었고요.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그 여자랑 끝까지 싸웠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 여자는 2심에서 계획살인에 죄질이 안 좋다는 이유로 22년형을 선고받았네요. 1심보다 감형되어서 화가 난 저는 지금 대법원 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2년 뒤에 살인자가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요. 요 며칠 전에 남편의 기일이라 생각이 뒤숭숭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네요. 한참 뉴스에도 나오고 기자들이 어떻게 제 회사랑 집을 알았는지 막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인터넷 기사에도 올라가고 그랬었네요. 기자들 때문에 더 상처받고 끝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했지만 반강제로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웠네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더 상처받기도 했고요. 참 이런저런 이유들로 많이 힘들었네요. 하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싸움 해볼 예정입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을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으려고요. 속사정을 알게 되니 미워하는 감정은 사라지고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만 남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힘내서 살다 보면 길이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으니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보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낯선 사람이 주는 술은 절대로 받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